지금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그 어떤 경쟁국도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세계 군사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대규모 도입을 발표한 순간부터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전투기와 훈련기는 제한적인 틈새 시장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계약 이후 말레이시아, 이라크, 필리핀까지 연달아 문을 두드리며 K방산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국제 브랜드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이 글로벌 주류 무대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FA-50은 세계가 주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일한 기체를 활용해 훈련 임무와 실전 투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효율성은 경쟁국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구조적 강점입니다. 필리핀은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FA-50을 실전에 투입했고 여기서 입증된 정밀 타격 능력과 높은 가동률이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한국 공군 역시 T-50 계열기를 150여 대 운용하며 이미 수십 년간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해왔습니다. 2023년 10월 FA-52 무사고 10만 시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을 때 해외 군사단체들이 보여준 경악은 결코 과장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동일 기종의 해외 공급 규모가 150대를 넘어가면서 FA-50은 더 이상 신흥 강자가 아닌 분명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흐름은 곧바로 한국 항공산업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수리온의 첫 수출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산 헬기 전력도 점차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LAH 경공격 헬기 역시 다국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수리온 계열 기체와 함께 한국형 항공 플랫폼 생태계를 넓혀나갈 핵심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독자 개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확보 없이 수출은 결코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들어내는 나라로 전환했고 이 점이 모든 시장 참여국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항공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KF-21입니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하나가 등장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미국,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항공기술을 한국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따라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군사계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오랜 편견을 산산히 부셨고 기술 의존에서 기술 자립으로 이동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술 이전 거부로 생겨난 공백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기타 핵심 장비를 재설계하는 과정은 외신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한국 항공전력은 더 이상 신흥주자가 아닙니다. FA-50로 세계 시장의 문을 열고 KF-21로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의 집요함과 국가적 의지가 자리합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방산은 절대 허세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성능 데이터와 신뢰성으로 증명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계약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A-50에서 촉발된 K방산의 확장은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전조입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을 잇는 진정한 글로벌 항공 전력 공급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곧 한국이 왜 KF-21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시장은 이미 변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KF-21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체는 한국 항공산업과 방산 기술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항공 전투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고려하면 KF-21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불가능이라는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생긴 공백을 스스로 채워넣고 요구 성능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외부 의존을 줄이고 독자 개발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외형 설계뿐 아니라 전자과학 표적 장비와 센서 융합 시스템, 레이더, 각종 항전 장비 등 대부분의 중요 구성 요소를 한국 기술로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AESA 레이더는 개발 초기 결함 데이터가 200건이 넘게 도출되며 외신들의 비관적 평가를 불러왔지만 한국 개발진은 주말과 야간 실험까지 반복하며 불과 1년 만에 오류율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는 선진국조차 수년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더욱이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센서 감지 범위와 정확도를 최소 단위까지 조정했습니다. 외부 분석가들이 이 과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기술 성숙도라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F-21 개발의 결정적 전환점은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국내에서 직접 통합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설비는 미국과 프랑스 정도만 보유한 고난도 통합 시험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이를 전투기 개발을 위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통합 환경을 활용해 레이더 항법 장비, 전자전 장비 등이 실제 비행 상황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문제점을 즉시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구조는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한국이 기술 자체를 조립이 아닌 창조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KF-21의 스텔스 외피 패널 제작 기술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합 소재 패널의 단차 기준을 0.18mm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군사 전문지들은 경악을 표했습니다. 일본의 F2 기체 제작 당시 단차 기준이 약 0.4m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확보한 이 기술은 단순한 제조 정밀도를 넘어 유지비 절감과 스텔스 성능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작 공정의 효율성 덕분에 동일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경쟁국 대비 낮은 생산 비용까지 확보할 수 있어 한국이 가진 기술적 자산이 곧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전투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비행 성능이 빠르고 전자장비가 뛰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수십만 건의 비행 데이터로 구축된 조종사 보조 알고리즘은 실제 전투 상황을 예측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조합해 조종사에게 한 박자 빠른 대응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존 서방권 일부 전투기에서만 구현된 고급 기능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세계 항공 기술 지형을 다시 그리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과 센서 융합 기술은 단순 장비가 아닌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며 특정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술이 축적되며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항공기 생산국이 아니라 전투기 체계를 설계하고 통합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기술적 주권을 가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KF-21이 첫 공개 이후 연이어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결함률이 극히 낮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자 해외 군사 전문 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군사 전문지는 단 6대의 시제기로 누적 3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도 치명적 결함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전례 없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군사 분석기관은 KF-21의 공력 설계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패턴을 구현하고 있으며 스텔스 외피 품질은 기존 유럽 기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다음 세대 전투 기술의 중심에 서기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력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블록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고 이는 곧 항공 전력의 세대 교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구조였습니다. 초기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개발 일정 전체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한국은 더 이상 파트너십을 배려 중심으로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공동개발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과 비용 부담을 축소하려는 인도네시아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크게 오판한 부분은 기술 이전 자체를 협상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초기에는 동남아시아의 파트너라는 이유로 한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KF-21이 실제 기술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며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만 수천 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 항전장비 스텔스 소재 통합시험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자원이 사용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KF-21의 경우
핵심 알고리즘 AESA, 레이더 결합 기술, 복합 소재 구조 설계, 항전 장비 통합 기술 등 어느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전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을 다수 확보했으며 이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축적해야 얻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파트너 국가가 아닌 구매국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 가치와 개발 구조 전체를 고려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이 전체의 20% 이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0%에 가까운 한국의 협상 전략은 명확합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고 선택받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UAE, 폴란드, 필리핀 등 다수 국가와 KF21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능 가격 유지비 운용 체계라는 전투기의 본질적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기술 이전 요구를 강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KF21이 단순 생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 기술이 집약된 전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외피 패널의 단차를 극도로 낮추는 정밀 제조 기술 항전 장비를 실비행 상태에서 통합 시험할 수 있는 고난도 설비 전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판단 보조 기능 등은 그 어떤 국가도 쉽게 제공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돈을 낸다고 해서 이전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한국은 이를 분명한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정은 공동개발 구조를 지키기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구매국 지위로 하락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태도 변화는 국제 방산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필요에 따라 구매하거나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보유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KF21 개발 이후 한국이 여러 국가와 진행한 방산 협상에서 기술 이전 요청이 대폭 감소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기술 주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협상 표준을 만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은 외부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구축했고 이는 KF21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점차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처음부터 KF21 개발의 기술적 기여도가 극히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왜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핵심 장비 재설계 시험 비행 통합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입된 인력은 대부분 한국의 연구진이었고 인도네시아의 기술 참여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기여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기여 사이의 비대칭 구조는 결국 협력의 균형을 깨뜨렸고 지금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계속 함께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라 구매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서 완전히 이탈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구조를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제 단일 국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상징이 되었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한 시점은 블록2 전력화 일정이 조정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8년 말 일괄 적용이었지만 한국은 기술 성숙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자 순차 통합 구조로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는 위치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발표 직후 해외 군사 분석 기관들은 한국이 블록 업그레이드 전략을 서방식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조달 흐름을 공식적으로 따라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록2의 핵심은 공대지 능력입니다. 전투기의 실전 가치는 결국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블록2는 기존 능력의 정밀 타격 옵션을 본격적으로 더해 전술적 활용 범위를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해외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블록2가 현실화되면 독자적 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 한 번의 전력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즉 초기 양산 블록건 40대를 2026년 말 전력화하고 이후 전체 기체를 단계적으로 블록2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배치와 업그레이드의 동시 추진입니다. 브라질이 그리펜을 선정했을 때도 아직 배치 전 상태였지만 개발과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초도 배치와 블록 업그레이드를 긴밀하게 결합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이 가진 기술적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 항전 장비 전투 알고리즘 센서 융합 시스템을 모두 조율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블록2 개발 속도가 빨라진 배경에는 한국의 데이터 기반 연구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 시험 비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27만 건을 넘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종사의 판단 패턴 기체의 공력 반응 센서 배치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모두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자산은 단순한 시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선택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의 핵심 기반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기술만 따로 판매해도 상당한 국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소재 기술이 더해지며 KF-21은 블록2 단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스텔스 외피 패널의 단차 기준을 거의 예술적 수준으로 낮춘 제조 기술은 단순히 외형 품질을 높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차 수치를 낮추면 레이더 반사율을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복합 소재 제작 단가가 낮다는 사실은 이 기술이 대량 생산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블록2가 양산 단계에서 갖는 비용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시장에서도 블록2 발표 직후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유럽은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4세대 플러스급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신형 플랫폼이 아니라 향후 업그레이드 방향까지 명확히 제시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UAE와 사우디,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은 한국이 시험 비행 데이터와 레이더 성능 기록을 공개하자 관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국이 요구하는 작전 환경에 따라 공대지 센서 구성 무장 옵션을 변형할 수 있는 구조도 큰 장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블록2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더 이상 표시된 길만 걷는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기준을 세계 시장에 제시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개발 속도 시험, 안정성 소재, 성능 항전 장비, 통합 능력, 그 모든 요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한국을 확실한 항공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전략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적 확신과 독자적 업그레이드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2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이 항공 전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어떤 전투기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곧 글로벌 시장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은 이 변화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습니다.